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네요. 네, 한국으로 오랜만에 왔습니다.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이 스튜디오에 앉으니까 뭔가 좀 영상을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근데 티셔츠를 새로 이제 입으셨는데 유니폼을 새로 맞춘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이제 코빗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티셔츠를 이제 유니폼으로 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간단한 사인을 한 티셔츠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몇 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신청 안 하시면 혹시 어떡하죠? 그러면 우리 코빗 사쿠라를 동원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플에 대한 짤막한 업데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마이클 버리와 캐시 우드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리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한 1, 2주 사이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이 소송에 관련된 양측에서. 왜냐면은 그 여러 가지 모션이라고 그러죠. 법정에 요청을 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데드라인이 이제 요 1, 2주 사이에 쫙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서류 제출, 파일링이 이렇게 오고 갔는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일이 다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고, 한 가지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윌리엄 힌맨의 증인 채택을 한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파일링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몇 가지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또한 저희 유튜버 스타이신 제레미 호가님의 영상에서 추출해서 좀 재구성을 했는데요. 제레미 호관님의 사생 팬 거의 약간. 저 그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일단 보니까 저랑 동갑인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그 영상을 잘 만드세요. 그 유머러스하게 섞어가면서 따분하고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되게 재밌게 잘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애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제 한번 제레미 호가님 만날 기회 있으면 한번 맥주라도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을 재구성을 해보면은 윌리엄 힌맨의 그 진술이 공개가 됐는데 극히 일부만 공개가 됐어요. 이 제레미 호가님에 의하면은 한 500페이지 정도의 진술서였고 한 11시간 동안 진술이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90페이지 정도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윌리엄 힌맨이 리플 측과 가졌던 미팅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리플 측이 자기를 찾아왔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법무 규정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지금 니네 리플 측에서 판매하고 있는 XRP가 증권 규제법에 맞게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각 XRP 판매를 중단을 해라 라고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발언의 이제 중요성은 뭐냐면은 SEC 측에서 리플 측에 XRP 판매 행위는 불법이라는 걸 전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그 판매 행위는 페어 노티스 그 주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불법이라는 걸 알고도 했기 때문에 페어 노티스가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리플의 디펜스 전략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페어 노티스 디펜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라는 그런 주장인 건데, 윌리엄 힌맨의 증언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노티스를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어 노티스 디펜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무마시키기 위한 어떤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후에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 미팅이 언제 일어났냐. 미팅이 일어난 시기를 2020년이었다고 이렇게 스스로 윌리엄 힌맨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리플 소송이 2020년 12월 달에 기소가 됐죠. 그렇다는 거는 이 리플 측에서 노티스를 받은 다음에 준비할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전에 일어났던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페어 노티스 디펜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노티스를 준 그 타이밍이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은 근데 판매를 2010년 11년 이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2010년 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일어났던 XRP 판매 행위는 페어 노티스 디펜스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SEC도 이제 하나의 조직이죠. 직장인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관련 주식을 매매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 규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리플은 SEC가 증권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었다면은 증권 거래를 규제하듯이 그 대상에 포함을 했냐는 이제 질문을 해요. 윌리엄 힌맨이 이거에 대해서 2018년까지 포함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SEC 스스로도
리플이 증권이라는 거를 2018년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웹 페어 노티스 디펜스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SEC가 내부 거래자용으로 만든 규제조차도 이 리플을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리플이 어떻게 그 이전에 SEC조차도 스스로 증권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던 그런 자산에 대해서 증권이라는 거를 알고 증권이 요구하는 규제를 적용을 하도록 노력을 할 수는 없었다는 이제 그런 페어 노티스의 주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윌리엄 힌맨의 진술을 공개를 한 측은 SEC 측인데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발등에 도끼를 찍은 듯한 어떤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제라미 효관님께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XRP를 사야 되는지 마야 되는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쪽으로 이어지는 정보는 아닐 수는 있지만은 일단 이제 리플 소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마이클 버리와 캐시 우드의 공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짤막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이번 주에 SEC에 파일링한 문서에 의하면은 마이클 버리가 캐시 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ETF 펀드인 이노베이션 ETF에 대해서 풋옵션 계약을 매수했다는 그런 파일링이 있었습니다. 풋옵션을 매수했다는 거는 이 이노베이션 ETF가 하락할 것에 베팅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일종의 기술주 그리고 혁신에 관련된 섹터에 굉장히 불리시한 캐시 우드와 쇼트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버리가 대결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뉴스레터에서 이제 언급을 해서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 코빗 회원님께서는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두 분의 이 접근 방식이 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버리가 베팅을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지금 막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경제가 약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생기고 그러면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시장을 조종을 할 수 있는 촉발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가장 지금 많이 올랐고 많이 고평가되어 있고 많이 자신이 보기에는 많이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되는 기술주부터 중심으로 크게 조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테슬라도 쇼트를 친 거고 그 다음에 쇼트를 칠 대상으로 아크 인베스트의 이노베이션 ETF를 하락 쪽에 베팅을 했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근데 이거에 반해서 이제 캐시 우드의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기술의 발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분이에요. 캐시 우드라는 분은.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이 이건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술의 발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캐시 우드는 이거는 굿 디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여태껏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가치가 있었던 것들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거. 옛날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산다든지 이랬었죠. 아니면 뭐 LP 레코더를 산다든지.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 간단하게 거의 뭐 무료로 우리가 얼마든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찾아서 무료로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를 값싸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명히 이렇게 침식이 되는 경제활동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세트 테이프를 만든 회사가 망한다든지 중간에 음원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인볼브가 돼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경제 활동이 침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우리가 여태껏 가치 있었다고 여겼던 물건을 굉장히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치 창출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어번던스, 가치가 있던 물건들이 무한대로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의 어번던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런 어떤 일부 침식되는 경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 디플레이션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런 와중에 기술을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들, 주체들은 거기에 가치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게 캐시 우드님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이고 이제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셔너리 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편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는 계속 갈 거라라는 게 캐시 우드님의 생각하는 걸 뭐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다른 영상에서 쉽게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곰씹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깊게 기술 발전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몇 가지 서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프 부스라는 분이 쓴 Price of Tomorrow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아직 한역으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어가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외에
외에도 아마 이런 주제를 다룬 서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고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비트코인 외에 다른 어떤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기사를 보니까 마이클 버리가 이런 언급도 좀 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멋진 기술이긴 하지만 기존의 이제 화폐 체제를 독점해온 국가들한테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라는 네.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국가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이 가치 상승이라는 거는 대중들에 의해서 어떤 국가가 주도로 탑다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텀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대중들이 이제 보통 이걸 영어로 그라스루트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대중들이 하나둘씩 이거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고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화폐로 인정하고 안 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가치의 상승 구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일 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환 매개 수단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그 결정은 이제 국가가 하겠죠. 좀 약간 트인 국가들은 먼저 하는 국가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엘살바도르 같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하기 싫은 데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엄청나게 큰 가치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결정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 아마 발언을 한 이유는 전통적인 그 화폐에 대한 인식이 그분도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